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십니다. 이종혁 최고위원을 모시고 오늘 소통 만나뵈러 가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니다. 사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이 지금 격변과 격동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 당의 지도부 중에서 가장 역할을 많이 하시고 또 비중이 크신 우리 이종혁 최고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이종혁 최고위원님께서는 야당, 여당 생활을 골고루 하시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경험과 또 원외에 계시면서 주로 당심과 민심을 살펴 당의 중심을 잡고 혁신과 미래를 여는 그 선봉장으로서 맹활약을 하고 계신 줄은 여러분들께서 다 아실 겁니다. 우선 우리 이종혁 최고위원께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신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먼저 여러분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당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여러분들 걱정과 심려를 끼치는 그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걱정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는 한편으로 송구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문제는 우리가 새롭게 서기 위한 하나의 진통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아마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심려와 걱정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그런 예측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자유미래 포럼 이렇게 얘기를 이제 듣고 왔는데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생각하니까 오늘 내가 특강을 뭘 할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또 오늘 의제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그전에는 별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자유미래 포럼인데 자유미래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두 단어가 서로 합쳐져 있는 겁니다. 저는 자유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미래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특강도 주어진 그런 얘기보다도 우리의 자유에 관계된 얘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미래에 관계된 얘기, 이런 것들에 대한 제 평소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같이 한번 들려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또 고견을 듣는 그런 자리로 가면 괜찮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자유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을 갖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만 우선 요즘에 여러분 작금의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이 과연 이런 형태로 가다가 한반도에 지속 가능하겠느냐 이런 우려가 들 정도로 지금 심각한 위중한 안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보 위기에 관련되어져 있는 제 개인적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자유대한민국을 우리가 충분히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마음으로 다짐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 또 뭐 시간이 조금 주어진다면 미래에 대한 얘기 제가 평소에 요즘에는 뭐 미래에 관한 문제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어디 가면은 제가 서슴없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관심의 미래상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국가와 국민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경제 문제 이 문제가 저희 아주 주된 관심사였는데 요즘에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게 뒤로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자유대한민국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워낙 절박하다 보니까 좀 뒤로 밀려져 있습니다. 나는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굳이 뭐 우리가 서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의견을 한번 나눌 기회가 있다고 그런다면 저는 그렇게 오늘 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쓸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성되고 있네요.
먼저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유와 미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그런데 우선 순서는 제가 미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아무래도 어두운 요즘 안보의 위중함은 끝에 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그리고 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문명 전환기에 처해져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저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주가 탄생을 한 게 136억 년이라고 그럽니다. 이제는 빅뱅 이론에 의해서 과학적 정설로 이제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주의 나이가 136억 년 정도 되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인 지구는 45억 년 전에 이 태양계에 탄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45억 년의 지구의 이 나이 중에 인간이 문명을 만들어낸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과 10,000년에 불과합니다. 지구의 나이를 하루로 치면 아마 인간이 문명을 만들어낸 시간은 23시간 59분 아마 몇 초대, 50한 저는 4, 5초대 끝에 가서 우리가 인간이 문명을 만들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어떻게 보면 신석기 시대로부터 인간의 문명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10,000년의 인류가 문명을 만들어내는 시기에 문명의 전환기가 몇 차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첫 번째가 5,000년 전에 이 세계에 몰아닥친 농업혁명입니다. 그게 인류가 맞이한 첫 번째의 문명 전환기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문명 전환기를 맞이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의 산업혁명입니다. 모든 문명 전환기에는 그 문명이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그 특성에 대한 인식과 대처, 그리고 또 그 문명의 주류를 잘 타고 가는 국가나 민족은, 그런 민족과 국가가 늘상 세계사의 주역이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니까 긴 얘기는 하지 않고, 그럼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두 번째 문명 전환기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문명 전환기의 대처가 어떻게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갈라내는가라고 하는 게 극명하게 나옵니다. 그게 딴 데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300년 전에 산업혁명이 지정학적 위치, 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명적 요인의 복합적 그걸로 유럽에서부터 태동이 되어서 산업혁명이 태동이 되었습니다. 개락적으로 거기에 대한 시기, 문명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요즘에 우리가 그러면 닥친, 저는 오늘 아까 모두에서 지금 문명의 전환기다, 저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문명의 전환기를 얘기를 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문명의 전환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명 전환이 쭉 연속적으로 지속이 될 때 이까지가 끝, 새로운 문명 전환기, 이렇게 닥쳐오는 게 아니라 늘상 새로운 징조와 현상들이 나타나고 오버랩이 되어서 쭉 진행이 되어지는 그런 특성을 가졌지 않습니까? 300년 전에 두 번째 문명 전환기가 닥쳤을 때 우리의 역사로 돌아와 보면 대략적으로 우리 조선조의 마지막 개혁 군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조 임금께서 1800년에 돌아가십니다. 나이 연세 50으로 1800년에 돌아가시거든요. 그 뒤에 우리의 왕조를 이어온 분들이 순조, 헌종, 철종, 고종 약 4대, 5대의 임금에 걸쳐서 한 100여 년 이상의 이제 집권기를 거치는데, 그때가 바로 뭐냐면은 정조 사후에 1800년대라고 하는 기점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두 번째 문명 전환기가 아주 급속히 몰아닥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시 우리의 선대들, 당시의 정치인들,
그리고 또 우리의 사회 구성원들인 당시의 백성들은 과연 그 시대에 두 번째 문명 전환기라고 하는 산업혁명이 밀어 닥쳤다라고 인식을 했었을까요?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몇몇의 선지자들은 혹 그런 것들에 대한 힘세를 채렸지는 모르겠지만 주류 정치인들, 왕조를 중심으로 한 주류 정치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대로 시대의 흐름에 대한 인식과 자각은 전혀 없이 그저 당파를 짓고 가문과 그리고 개인들의 입신양명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정파적 이해에 따라서 소위 정치적 다툼을 벌리느라고 날밤을 새웠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보면 저는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와 아주 비슷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시기에 두 번째 이 세계의 문명 전환기가 닥쳤는데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자각과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날밤을 지새니까 민초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자, 이제 이웃 나라로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제가 짧게 끌어서 제가 얘기하는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오늘날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봅니다. 역사적 인물 속에서 누구를 가장 존경하는가 이렇게 현대 일본인들에 물어보면 부동의 1위가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사카모토 료마를 일본인들은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이라고 그렇게 압도적 지지를 보냅니다. 우리나라에 아마 여론조사를 하면 역사인물 속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아마 그 이상 가는 그런 여론 인기도를 누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카모토 료마는 31살에 자객에게 암살을 당하는 평생의 벼슬이라고 해봐야 번외, 하급, 사무라이, 무사 한 게 전부 다고 그건 벼슬도 칠 수도 없는 겁니다. 평생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31살에 자기에게 암살해 죽습니다. 그런 사카모토 료마를 왜 일본인들은 그렇게 역사 속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그렇게 꼽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사카모토 료마가 구로만의 흑선 이런 것들이 일본 향으로 밀려오고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적 호기심이 저는 발동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전체를 통해서 료마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지금 이 세계에는 엄청난 거대한 물결이 몰아닥치고 있다. 우리 일본이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이 사조를 깨우치고 받아들이고 습득하고 우리 것으로 하지 않으면 일본 민족은 불행해질 것이다. 서양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외치면서 이 사람이 소위 하급무사로서 그 새로운 문명 사조를 일본에서 가장 최초로 어떻게 보면 선구자로 외치기를 했잖아요. 그와 같은 사카모토 료마의 그 외침 전체가 그렇지는 않았지만 역사에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의 거대한 변혁의 물꼬는 도화선이 있습니다. 그 사카모토 료마가 그 도화선이 되어서 사초 동맹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250년간 내려오던 에도 막부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 메이지 유신으로 이어지는 소위 일본의 근대화 부국 강병의 소위 말하는 단초 매가 씨앗이 되었다라고 하는 일본인들의 인식에 의해서 사카모토 료마는 일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자, 일본은 하여튼 그런 소위 그름을 통해서 명치 유신을 통해서 부국 강병의 길로 갑니다. 우리나라에 총독을 지냈던 이토 히로부미가 19, 20살 때 소위 구라파로 유학을 보내서 발달한 군사 문물 그리고 산업화의 문물 젊은이들을 보내서 그것을 일본으로 습득하고 지식을 떼어서 가져오기를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본은 부국 강병의 길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800년을 기점으로 네 분의 임금님들이 불행히도 다 어린 임금님들이셨습니다. 12살, 뭐 14살 그런가요? 19살. 강화도령 철종 임금은 19살에 정파이 거기에 떠밀려서 그냥 무지랭이 양반이 왕권을 이제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아무런 준비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 두 국가와 민족의 두 번째 문명 전환기라고 하는 산업혁명의 물꼬가 밀어닥칠 때 그것을 인지하고 준비하고 습득하고 체화시키고 만든 민족과 그렇지 못한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귀결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게 치욕의 36년 일본 식민지 역사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식민지의 역사가 없었다라고 그런다면 저는 분단의 역사도 아마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분단의 역사가 없었다면 6.25 민족 상잔의 비극도 없었겠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지금쯤 우리가 북핵 저기에 대해서 전쟁의 위험에 안보가 이러고 지금 주변 사강으로부터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이런 소위 말하는 운명도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명 전환기가 닥쳤을 때 첫째, 그 시대의 지도자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이런 것들을 그저 주변의 참모들이나 얄팍한 지식 나부라기 정도로 책 한두 권 읽어가지고 그래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해본들, 그것은 절대로 국가나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그 어떤 과실로 나타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어떤 하나의 시대 소명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이 영혼에 체화되어야 돼요. 그 영혼에 체화되어 있는 또 우리 현대사의 인물을 하나 꼽아봐라 그런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을 좀 꼽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공과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다 하고 계실 거고요. 저도 공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과보다는 공이 많은 사람이다. 특히 이 나라가 오늘 제가 특강을 얘기하는 우리나라가 첫 번째 문명 전환기였던 농업혁명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늦었지만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잘 살 수 있는 길, 부국 강병할 수 있는 길은 두 번째 문명 전환기인 산업화를 빨리 이 한국에 가져와야 된다. 이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것이 영혼의 체화가 되어 있었던 지도자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런저런 평가를 하지만 전 제가 보건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과거의 대통령들, 앞으로 대통령을 할 사람들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권력 운영의 스킬도 배워야 돼요. 권력은 n분의 1로 나누어 주면은 n배로 커진다고. 이게 법칙입니다. 그런데 모자란 지도자들이 혼자서 모든 권력을 쥐어잡고 몸 바쁘고 마음 바쁘게 온갖 것 들여보고 국가에 이것저것 다 훑어보고 그런 지도자 치고 역사를 바꾼 지도자가 고금의 역사에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렇게 자기의 시대 소명을 깨우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중정, 국방 이런 데에 대개 자기의 소위 유능한 참모들에게 이거는 임자가 알아서 하라고 맡기고는 자기는 청와대에 앉아서 궤도를 들어올려서 그게 바로 뭐냐면은 수출진흥 확대해. 나중에 가서 50대에 전두환 밑에서 상공장관을 지냈던 금진호, 국무총리를 지냈던 고건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는 전부 다가 말단, 사무관, 과장 그랬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이 농경사에 머물러 있는 한국을 산업화로 끌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수출을 해야 된다. 공장을 지어야 된다. 수출 상품을 만들어내고 공장을 지으려고 하니까 필요한 것이 제철이고 그러니까 박태규를 시켜서 일본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아오는 하더라도 결국 그거 포철을 맞는 겁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이 나라 많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고속도로에 대한 신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먹고 사는 거의 우리 대한민국의 솥단지 자동차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게 반도체 휴대폰 이거는 전자산업입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전부 다가 이 양반이 집권하던 시절에 기본적 틀을 다 닦고 다시 말하면 솥단지를 걸은 겁니다. 오늘날 많은 역대 정권들이 세계 10대 경제국이다, 1조 무역클럽이다, 이렇다 저렇다 수출 몇 프로다 자기네들의
정권의 공인양 그렇게 아무리 선전을 해본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근본 틀을 만든 것은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아버지 어머니의 세대, 저로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세대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면은 박정희 세대, 그들을 일러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기를 한강의 기적 세대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 세대들이 만든 속단지를 파먹고 산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떤 그러면 오늘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문명 전환기에 있는가? 저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국회 초선으로 제가 50대 초반에 들어와서 저는 이 시대의 도래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영의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새로운 속단지를 거는 그러한 정치 세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사회 구성원 국민들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 얘기를 10년 전에 했습니다. 그때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네이밍이 나오지가 않았을 때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닥친 그러면 산업혁명을 이어서 세 번째 미로 닥친 이 문명 전환기를 농업혁명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이건 무슨 뭐라고 이름을 붙일 건가? 저는 아직까지도 여기에 적합한 이름은 없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50년, 100년 뒤에 미래의 학자들이 지금 현재 산업화, 지금은 후기 산업사회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문명 전환기와 오버랩되어서 새로운 문명 전환기가 지금 닥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네이밍을 붙일 길이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겨우 붙인 게 우리는 아직까지 산업사회라고 하는 두 번째 문명 전환기에 발을 딛고 머리에 하늘을 두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겁니다. 처음에 전기를 발명했을 때를 1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1900년 초반에 전기를 발명해서 대량 생산 체제로 가면서 인류의 문명이 또 한 번 컨턴 점프를 하는 그런 부분을 제2 산업혁명, 그리고 돌아가신 옐빈 토플러 미래학자가 그의 서드 웨이브를 통해서 정보통신의 소위 이 물결을 3차 산업혁명, 그래서 서드 웨이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정확하게 제가 보면은 농업혁명을 퍼스트 웨이브, 산업혁명을 세컨드 웨이브, 세 번째 이게 서드 웨이브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옐빈 토플러가 얘기했던 그 서드 웨이브는 나는 이 새로운 문명 전환기의 정확한 네이밍, 그분은 정보통신의 이 물결을 가지고 제3의 물결이다 이렇게 저는 이름을 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정확한 네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옐빈 토플러가 얘기했던 정보통신의 물결은 아마 먼 훗날에 이거는 이제 철학 비지한 제가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오늘 이종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하더라, 저게 맞는가 안 맞는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옐빈 토플러가 얘기했던 이 정보통신 세 번째의 물결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갓 시작한 새로운 세 번째 문명 전환기를 있게 하는 저는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이 툴이 있기 때문에 인류는 세 번째 문명 전환의 시대로 저는 달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그 예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나오는 게 IoT, 사물인터넷, AI, 인공지능,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거 도대체 뭐지? 이런 현상을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정확한 내용이 아니다. 특징은 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두 번째 산업혁명에 있어서 권력, 힘, 부가가치 이 모든 것들을 내는 것은 산업혁명의 조건에 맞는 공장, 자본, 노동력, 산업기술 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누구가 선도적으로 결국 뭐냐면은 휴지마켓에 제품군을 가지고 끌어가느냐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문명 전환기는 저는 네이밍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특성은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세 번째 문명 전환기의 권력, 힘, 부가가치 모든 것은 인간의 두뇌에서 나오는 시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문명의 전환기라는 게 저는 초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지금도 산업혁명의 도도한 두 번째 물결이 인류 사회를 끌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오버랩되어서 새로운 이것이 100년을 끌어갈지 얼마를 끌어갈지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문명을 어떻게 종착역으로 만들어갈지 저는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제는 산업혁명의 특성과는 전혀 다른 인간의 두뇌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시대에 대한 예우들을 우리들은 지금 보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간단한 예우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자, 우선은 선구자들이 있습니다. 20, 30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저커버그나 페이스북을 만든 저커버그 전부 다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글을 만든 레리 페이지, 붕인 이런 애들이 전부 다가 이런 사람들이 저는 세 번째 소위 문명 전환기의 선지자적 첫 등장인물이다 저는 그렇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창의적 생각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우선 대두되어져 있는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거기에 각각의 여러 가지 조합들을 가지고 그들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다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는 경향도 띄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빌 게이츠가 그리고 저커버거가 하버드 대학을 전부 다가 1, 2년에 다 중퇴를 해버립니다. 산업혁명의 논리로서는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정신병자적 그런 행동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산업혁명의 물꼬가 도도하게 갖고 있을 때 쎄빠지게 소 팔아가지고 자식을 키워서 서울법대를 보내놨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법대를 나와서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그 다음에 고시를 패스해서 판검사하고 공무원 되고 이게 바로 뭐냐면은 가장 출세의 지름길이고 권력을 잡는 길이고 이 세상을 가장 잘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게 산업혁명의 소위 말하는 이 기본적 생각이었고 발상이었었거든요. 만약에 그들이 그런 생각을 머물러 있었다면 그들이 하버드대를 나올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들은 이미 아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런 부질없는 짓이다. 그들의 부모는 이해를 했겠죠. 그리고 그들은 나와서 그들의 머리 하나만을 가지고 결국 뭐냐면 금자탑으로 쌓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오늘날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에 이런 사례를 보면은 사례를 한번 딱 비교를 해보면 나옵니다. 구글이 올리는 구글의 거의 주된 수업원들은 요즘에 이제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업종으로 영역을 이제 넓혀는 갑니다만은 원래 기존의 구글은 검색 엔진을 가지고 그들의 주 레비뉴 모델, 수익 모델은 광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구글 한 회사가 거둬들이는 광고 매출액이 미국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모든 유명한 방송국, 모든 유명한 신문들, 소위 말하는 산업혁명들의 매체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들이 얻는 광고 수익보다도 훨씬 높은 광고 수익을 구글이 가져가는 이 현상을 여러분들은 뭐로 설명하시겠어요? 나이 20대의 한 중반밖에 안 되는 애가 한 5년, 10년도 채 안 되는데 산업혁명의 소위 선두주자인 도요타, 보잉사 이런 회사의 시가총액보다도 훨씬 더 높은 회사를 불과 강산 한 번 변한다는 10년 만에 만들어내는 이런 세상을 여러분들은 이거는 무슨 시대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50개 중에 한 개 주지만 그 주 하나만을 가지고도 세계 경제적 소위 GDP 순서로 매기면은 세계 경제 6위 대국에 해당됩니다. 그 캘리포니아가 왜 6위 대국이 됐습니까? 거기에 모든 새로운 문명 전환기에 선도 기업들이 전부 다 거기에 모여서 부가가치를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고 지금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인이 1999년도 제가 2000년도에 마인을 중국에서 당시에 만났었는데요. 그때 거지였습니다. 채 1억이 안 되는 돈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그는 지금 현재 아시아의 최고의 부호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건 다 제 표현이 아니라 다 아시는 거잖아요. 마인이 갖고 있는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가 전 세계의 유명 백화점을 뭐 여러 수십 개를 갖다 놓은 것보다도 더 많은 매출액과 더 인간이 그동안의 산업혁명에서 가졌었던 모든 인식과 판도와 이런 것들의 소위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시대. 근데 이거는 이제 불과 초입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제는 엄청난 더욱이나 이제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에 보셨죠. AI 알파고가 이세돌인가 하고 뭐 했는데 뭐 삼성 1패를 한 게 그게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든 소위 그 AI 인공지능은 그 알파고를 100대
학습을 한 적도 없는데 이 인공지능이 그 소위 말하는 전 세계의 기성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물려준 알파고하고 바둑 시합을 벌였는데 그 불과 여러분 그 뉴스 본 지가 얼마 기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대 0으로 이깁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갈 거냐. 자, 여러분, 산업혁명 시대 때 우리가 또 인류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가 있습니다. 질병 위기가 있습니다. 식량 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클라이메이트 체인지라고 해서 기후변화에 관련되어져 있는 것들은 앞으로 인류를 멸망으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화석연료는 산업혁명의 주된 원료였던 화석연료는 우리가 한 300년 파먹고 보니까 좀 앞으로 100년이 남았네, 150년이 남았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인류가 에너지에 대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에너지 고갈 사태를 만약에 맞는다면 인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야만한 시대로 돌아갑니다. 다시 뺏고 뺏기는 약육 강식의 시대로 돌아갑니다. 그거는 인간의 본성으로 봤을 때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디에서 해결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걸 어디서 해결합니까? 인간의 두뇌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의 두뇌에서 이런 에너지에 관한 문제,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질병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내야 돼요. 제가 오늘 들어드릴 예가 제일 많은데, 여러분, 화이자의 리피토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 고지혈증 치료제입니다. 이 약 한 종을 가지고 얼마를 팔아야 되느냐 하면 화이자는 15조의 매출을 일으킵니다. 자, 우리나라가 산업혁명에 아직까지는 머물러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자랑하는 제1의 제약회사가 누굽니까? 동아제약입니다. 동아제약이 1년에 수백 개의 제품을 다 팔아가지고 1년 내내 매출 낸 게 이제 겨우 1조를 넘었습니다. 제가 2000년, 10년 여기쯤 했을 때 그때는 1조도 안 됐어요. 그런데 수백 개를 팔아가지고 1조인데 그것도 여러분 그 중에 거의 반 정도에 육박하는 거는 바카스 팔아가지고 내는 매출입니다. 자, 화이자를 어떻게 리피트 고지혈증 치료제 하나를 가지고 15조를 벌어들이고 우리는 왜 이러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냥 그대로 지속되어져 간다면 우리 국가와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이 얘기를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 나라 정치를 쳐다보면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시대는 이렇게 달려가는데 우리의 교육,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은 아직까지도 산업혁명의 시기에 머물렀습니다. 그 인식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앉아가지고 여의도 단상에서 찢고 뽑고 하는 일들은 지금 이 시대의 흐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을 가지고 소모적 일들을 하고, 그리고 우리 애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교육장에다 몰아넣고 더욱이나 이런저런 분단의 국가의 비극으로 여기다 좌파 세력까지 득세를 해서 사상 오염을 시키는 정교조까지라는 이런 이제 쓰레기 물길까지도 들어와가지고는 지금 이 나라를 온통 어지럽히고 있고, 그런데 저는 오늘 얘기는 그 얘기가 주조가 아니니까 우리는 아직도 시대는 이렇게 줄바람을 치고 있는데 우리는 옛날 과거의 그런 인식에 머물러 있고 제도도 그렇고 우리 애들을 그런 데다가 가두어 놓고 묶어놓고 있고, 젊은 부부들은 쓸데없는 그런 사교육비에 쥐눌려가지고 결국 뭐냐면은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늦추고 뭐 결혼을 안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 되고, 그리고 또 시대의 여러 가지 문명의 흐름에 대한 덕을 봐서 고령 인구는 늘어나 버리고 이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 이제 얘기가 이래는 뭐 이제 뒤죽박죽 섞이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국민들의 대호각성과 정치권의 시대 흐름에 대한 빠른 진단을 통한 소위 대수술을 감행하고 새로운 발걸음을 놓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현상 유지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저는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것은 뭔가? 우리는 먼저 이 문명전환기의 성격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문명전환기의 법칙이 어떻게 앞으로 적용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현재 스탠스를 취해야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무엇을 물려줘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어떻게 대한민국 속에서 그들이 세계 속의 이런 흐름 속에서 루저가 아니라 주인공이 되게끔 살아가도록 우리가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게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선 첫째는 지도자들,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선대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세 번째 문명 전환기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요즘에 이제 네이밍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붙였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산업혁명과 콜라보레이션 융합하고 그리고 앞으로 로봇에 결국 AI가 입혀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문화, 예술, 사회 여 속에서 어떤 형태로 기존에 살아왔던 우리의 소위 패턴들을 바뀌어낼지 아무도 지금 현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시대의 대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세 번째 문명 전환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처하는 나는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우리 세대들이 되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아들 딸들 그리고 그 아들 딸들의 아들 딸들 우리한테 손자 손녀가 안 되겠습니까? 그들이 그런 시대의 주인공이 되게끔 우리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흐름을 바꾸는데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 강의를 미래에 대한 얘기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자고 그랬으니까 저는 이 말씀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그거하고는 주제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집중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나라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 대한민국은 떠내려가게 생겼습니다. 저는 1990년 초반을 기초로 해서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구소련이 그걸 됐을 때 저는 참으로 대한민국 연대사 지금부터 기점을 해서 한 20년을 난 뼈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로 얘기했습니다. 우리로서는 통일의 기반을 닦고 자유 대한민국을 기반으로 한 통일을 닦을 수 있는데도 저로 얘기했었고 그리고 그 20년을 이 문명 전환기에 소위 말하는 기반을 닦아야 되는 데 있어도 저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대중 5년, 노무현 5년, MB 5년, 박근혜 4년, 한 19년, 20년 이건 허송세월한 나는 시간이다. 저는 뼈 아픕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드릴 얘기겠습니다만 딱 짧게 압축을 시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뭐냐? 통일이 임박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통일이 임박했다면 그 통일을 임박하도록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저는 없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보는데 통일이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일은 두 가지의 방식으로 임박했습니다. 하나는 독일식 통일이고 하나는 베트남식 통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독일식 통일이죠. 당연히 자유대한민국을 기반으로 한 통일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쩌면 베트남식 통일로 가기도 갈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들이 그동안에 20년 동안에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는 시간을 퍼주기까지 했습니다. 시간을 줬습니다. 이 기간에 그들은 소위 말해서 소위 김일성 왕조를 세우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 적과 통일에 대한 노선들을 한시도 안 잊고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한 손에는 수소탄급 핵을 손에 쥐었고 그리고 이제 미사일을 ICBM, SLBM을 뭘 개발해서 과학을 주변을 때리는 지금 이라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미국하고 전쟁하자고 지금 현재 핵탄두를 개발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하고 전쟁이 붙으면 그 게임도 안 되고 그냥 완전히 그냥 몰살 전멸한다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한 손에 수소탄을 쥐고 한 손에 ICBM을 갖고 자 한반도 문제는 우리한테 맡기고 손을 떼라. 오늘 내가 뉴스를 보고 제가 경악을 했습니다. 미국이 드디어 북한하고 단독 외교 천연을 개선한 오늘 뉴스 잠을 뜬 걸 봤습니다.
우리는 코리아 패싱이 어떻고 대통령이 지금 무기력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북한은 끊임없이 미국하고 물밑 대화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대화의 주조는 제가 예측컨대는 이럴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거를 쥐고 한 방이라도 거기에 떨어지면 우리는 초토화돼서 지구상에 사라지겠지만 당신네들도 몇십만 명 내지나 몇백만이 죽을 거 아니겠냐. 한반도 문제는 우리한테 맡겨라. 그리고 던지는 주된 얘기가 저는 그걸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왜 반미 정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도의 통일이 된다면 왜 우리가 반미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북한이라도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수천 년 동안에 아버지 아들 나라, 형님 동생 나라하고 조공 가지고 그랬던 나라. 그렇지만 미국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자유와 합리, 민주 그런 것들이니까 우리는 오히려 미국과 가까워질 수 있다. 역사적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 30여 년 전에 월남이 패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키신저가 미 외교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키신저가 제가 지금 듣는 정보로는 옛날에 아버지 부시 때에 있었던 네이컨들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이 키신저가 당시 키신저가 미국 외교가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걸 했던 것은 뭐냐면 냉전 체제에 있어가지고의 미국이 월남에서 손을 띄게 함으로써 호치민식 사회주의 공산주의 통일이 되었고 그리고 저것은 미국 국익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견과 예측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3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이 지금 현재 반미 정권입니까? 아닙니다. 베트남은 친미 정권입니다. 오히려 뭐 요 며칠 사이에 뭐 좀 해서 안에 뭐 좀 변화가 좀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오히려 옛날에 천년 중국 동안에 천년에 그거를 당했고 300년을 외국에 그걸 했고 지금은 오히려 지금 이제 미국과 여러 가지 그걸 받는. 그러면 미국에서도 생각할 때 여러분 합중국이 가지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합리적 특징이 뭐냐고 얘기하면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합리성. 두 번째는 뭐냐? 이익우선, profit first입니다. 더욱이나 그게 이제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있을 때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생각할 때 한쪽에서는 트럼프 참석 경연대요. 맨날 반미대요. 전작권 한수한다고 그러고 양키 고음이라고 로널드 레이건호가 부산에 들어왔는데 정체불명의 시민단체들이 가가지고 양키 고음이라고 외치고 여러분 한 60년 전에 한 300 몇천 명이 와서 자기의 꽃다운 생명들이 죽었고 그리고 자유민주체제의 종주국이고 아직까지도 한미군사동맹이라고 하는 그게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러고 있지. 여러분 국가가 움직이는 속성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 속성과 아주 흡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안 맞으면 그들 손을 떼는 거죠. 이 나라가 주한밀군이 철수되고 전작권이 한수가 되고 전작권이 한수되는 것은 한미연합사 해체를 의미합니다. 한미연합사가 해체가 되면 여러분 뭐 미해연합사를 만든다 이러지만은 뭐 요즘에 신문에서 이런 퍼신 법칙도 읽어보시고 뭐 다 읽어보시고 그런 얘기 다 치우고 미국은 절대로 여기에 저는 옛날에 월남 갈 때 우리 여기 무기 나눠놓고 간다. 너희는 해구상 밑에 있다. 여기에 유사상이 벌어지면 언제든지 미국은 다시 돌아와서 위기에 월남을 구할 것이다. 여러분 위기에 돌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뭐냐면 베트남식 통일입니다. 요즘에 하롱베이 가가지고 해도 잡수고 거기서 배도 타이간에 뭐 가지고 뭐 통일이라고 하는 게 뭐 사주의 통일, 공산주의 통일이라는 게 뭐 별거 있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나라에서 나는 지금 현재 주사파 정권의 이 친구들도 나는 답답하게 짝이 없는데 당시에 공식적으로 나온 게 25만에서 30만 명을 숙청을 했습니다. 처형을 했습니다. 처형을 했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2만 명 월남에 동조하던 소위 말하는 그 세력부터 먼저 총살시켜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몸물 들고 재산 있고 뭐 등등 하는 저거 집권에 그 가는 놈들 좀 다 했는데 비공식적으로는 한 50만 명 숙청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김정은 주도의 사회주의 공산화가 여기 한반도에 되면 여러분 어떨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어떨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사례는 하나 있습니다. 죽은 김일성이가 중국의 고위관리가 와서 막 통일 얘기하고 뭐 등등 하면서 한반도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 물었대요. 아니 경제력도 저래 차이가 나고
사상과 체계도 다르고 한 나라를 그렇게 통일하고 당신 다스릴 수 있겠소? 그랬을 때 김일성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과 통일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두고 내려가면 그 전쟁 와중에 1000만 명은 도망갈 것이다. 우리가 전쟁을 끝내고 난 다음에 1000만 명은 딱 골라가지고 처형시켜버리고 그리고 남은 3000만 명 그리고 우리 북조선 2000만 하고 다스리면 된다. 그렇게 파한대소를 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미로 짐작할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얘기가 지금 위기입니다. 우리가 이게 저는 요즘에 정치를 하면서 옛날에 저도 제 관심에 왜 내 같은 사람을 재선 3선 해서 나는 이 나라 먹고 사는 문제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시대를 좀 만드는데 법도 좀 만들고 정책도 만들고 국민들 앞에 가서 이런 얘기도 계속 줄기차게해서 사회적 여론도 좀 만들고 이러고 싶은데 왜 저놈들이 나를 쳤을까? 이제 나 이거 친 이유는 이제는 그 당시에도 알았지만 이제 요즘에 와서 내가 더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저도 이제 정치적으로 막 억울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어찌됐든 간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는데 요즘에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놨습니다. 저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지 않으면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일제 빼앗겼던 시절보다 나는 더 어려운 시기다. 엄중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안보의 현실을 직시를 하고 어떻게 하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들은 구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김진 노석위원님 그람시가 1930년대 사회주의 이룬 거 맞지? 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람시가 진지전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만약에 마르크스 레닌의 소위 말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기존 체제를 들고 엎을 폭력혁명이 여의치 못할 때는 각 진영으로 들어서 진지를 구축하고 때를 기다려라. 그들이 뭐냐면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교육계의 때를 기다리면서 또 하나의 턴 진지가 뭡니까? 정교조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통진당을 해산을 했는데 여러분 이 나라 정치 심장부인 국회까지 들어와가지고 진지전을 구축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통진당 아닙니까? 이석기가 밤이면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배지 달고 의정당상에 앉아가고 익하고 있다가 밤 되면은 저기 봐가지고 북조선 인민공화국이 쳐내려 오면 우리는 후방에서 철도 어떻게 부수고 탱크 어떻게 파괴시키고 그거 강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진지전이죠. 이게 노동계, 군, 법조계, 언론 다 진지전을 구축해요. 여러분 박근혜가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로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불씨입니다. 그건 도화선입니다. 빌미를 준 거죠. 이 빌미를 딱 생기자마자 이들은 각 진지에 있던 사람들이 대거 나와가지고 때가 왔다 하고 또 엎은 겁니다. 근데 이 나라 보수 우파 정당들을 정치 지도자들은 다 겁내고 그 당시에는 박근혜가 뭘 그게 탄핵을 당할 일이야. 박근혜는 설사 700억을 먹었다 하더라도 탄핵당할 일이야. 대통령은 내란 위안의 죄를 범하고 나서는 재임 중에는 형사소송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도 무지했고 그 옆에 있는 참모들도 고만고만한 자들이었고 권력에 호가호위하던 소위 7세들도 다 그런 자들이었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걔네들이 죄송합니다. 정말 흥분해가 겁니다. 그 양반들이 작년 11월 달에 쉴 수 있는 퇴진을 그 사람들 제일 먼저 얘기했잖아요. 쉴 수 있는 퇴진이라는 게 뭡니까? 왜 헌정 기간에 대통령이 국민의 그걸로 해서 된 사람을 왜 쉴 수 있는 퇴진을 얘기해요?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게 10가지의 대처가 이게 적합하다고 그러면 10가지가 다가 아니면 6가지 정도만 잘하는 거라고 보는데 우째 10가지 중에 10가지 다가 골라 떠도 최악수만 골라 떠가지고 이 지경을 만들었고 그 옆에가 아무도 그런 것들에 대한 그게 없고 박근혜 대통령은 딴 거 할 거 없었어요. 내가 여기에서 일어난 것은 이 얘기 하면 길어지니까 헌재의 헌법적 대통령이 선서를 딱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헌법의 체계를 무시하지 않고 거기에 순응해서 헌재가 재판해봐라고 하는 태도만 취했으면 대통령은 절대로 파면 안 당합니다. 탄핵 인용도 안 당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헌재가 지금이라도 오늘 가서 제 말이 안 믿겨지거든요. 헌재의 판결문 한번 읽어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파면을 해야 된다. 그게 헌재의 대통령 파면의 주된 판결의 요지입니다. 자, 막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두 번째 얘기에서 들리는 얘기는 우리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이 나라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우리 자유우파의 우리 전부 다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 나라가 엄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힘을 모아야 됩니다. 박근혜가 우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치고 뭐하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이 다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르고 하는 문제는 그것도 나중에 가서 후대의 역사에 가서 판가름이 나겠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박근혜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겁니다. 그 길이 무엇인가?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몰입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오늘 뭐 두서없는 얘기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